의사는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의사는 어디? 차트 위 숫자에 갇힌 환자들 2012년 1년에 그 의사들 계속 찾아다니며 진찰받은 사이에 빚이 늘었다. 이건 다 환자의 상상일까? 심리치료를 만나는 의사도 있었다. 정신치료 받아보려는 그 제안 자체는 문제 아니고 실제로 나는 훌륭한 치료사를 많이 만났다. 상담은 만성질환 관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보탬이 된다. 만성질환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 뇌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단어와 세세한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의 11월에 내 건강을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이미 의사 9명을 만났다. 1차 진료의 내분비, 리우마티스, 신경과, 피부과, 산부인과, 스포츠의학, 영양 전문가, 임신 문제로 찾은 산부인과, 내분비 전문의까지. 텍사스를 여행하는 동안에 심한 두통을 앓기 시작한 까닭에 그곳의 한 의사가 MRI로 뇌를 검사하자고 했다. 그 결과 병변이 나왔다. 1차 진료의와 신경의사는 뇌가 마비와 전기 충격을 겪고 있으니 그 촬영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다. 내 진료 기록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5번이나 걸었고 팩스도 여러 차례 보내야 했다. 세상 팩스 같은 것도 내리고 1.5km 거리에 있는 복사 가게까지 걸어가야 했다. 새로운 전문의와의 진찰을 예약하는 일은 절대 쉽지가 않았다. 의사가 다른 전문의를 찾으라고 권할 때마다 새로 예약을 잡고 4주에서 6주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새 의사들은 흔히 다른 의사가 가진 지휘 기록을 원했고 달라고 요청을 했다. 진료 기록 구세에 전화하고 등등등. 검사 결과 함부로 달라는 요청을 잊어버리는 사건 같은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리라. 자료를 구하는 일은 괴롭고 귀찮았다. 계산해보니 문서 전자 기록을 한 의사에게서 다른 의사에게로 그냥 전달하는 데만 한 달에 1.5일을 썼다. 진료받으러 가느라 추가 3일을 더 썼고 10분 진찰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찾았다. 다 합치면 매달 근로의 20일 중에서 5일을 빼앗긴 셈이었다. 총 근무 시간은 4분의 1에 달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 그냥 포기하거나 그만두게 될 것 같아서 더 큰 문제였다. 그래도 현재 진료 기록 문제는 개선되었다. 2020년 서울의 화면에 21세기 치료법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진료 기록과 의사의 기록에 컴퓨터로 접근할 권리가 있다. 내 경우는 병을 본격적으로 앓기 전에도 동네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부인과 수술에다 전문의 MRI 검사를 받았고 암치료를 받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오가기도 했다. 내 첫 수술은 자궁 내막 쪽이었는데 약간의 절개만으로 포도 크기의 난소 낭종을 제거했다. 또 어머니를 진료하는 간호사와 의사 대부분이 친절해서 감명받았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종합병원이 그랬다. 때로 의사들은 환자에게 퉁명스럽고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조명은 눈에 거슬리고 음식은 끔찍하고 공간은 시끄럽고 안락함 따위는 찾을 수가 없었다. 메스꺼웠다. 루카스 로젠버그가 언급했는데 기술 진보와 민영화를 거쳐서 미국으로는 문화화 및 첨단기술 전문을 특징으로 삼켜졌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환자는 관료적인 방식으로 지워졌다. 어떤 환자는 병원에 가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정체성을 성실하게 되어진다. 노인 정원 델토 홀트가 책을 썼다. 어느가 나는 상대적으로 특권을 지닌 백인 여성으로서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어머니 오래전에 관심 속에서 신속하게 치료받던 남성의사는 종종 어머니의 체중에 대해 잘난 척한 소리를 해가며 내가 공감해 주리라 기대하는 모습이었지만은 내 경우에 나를 무시하는 의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을 향한 내 여정과 같은 편이 되어줄 배려심 있는 의사들을 계속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돈이나 기력이 부족하여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흔히 원인 불명의 병에 붙들린 채 그만 멈추고 만다. 계급인종 어느 모두 좋은 치료를 막는 장벽이 될 수가 있다. 히스패닉 히스테릭 증후군. 백인 여성이 나조차도 무관심과 무신경을 마주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북동부 하이킹 캠핑이 지난 난에게
라인병이나 다른 진드기 매개 질병 검사를 했는지 물어본 의사가 몇 년 동안에 한 명도 없었다. 이 의사를 제외하면 우리의 집안에 작은 면역질환 병이 있는지 알아본 의사도 없었다. 10년이 지나서 원고를 쓰면서 이런 일들을 돌아보니 정말 놀랍다. 그렇지만은 환자들을 인터뷰하고 친구들과 대화해보니 나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어느 환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의사를 찾는다. 검사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환자는 괜찮다는 말을 듣는다.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환자한테는 자기 몸과 감각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전부 의심한다. 나는 내 증상 가운데 몇 가지만 골라서 의사에게 말하게 되었다. 그 전에 어떤 의사를 만나는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이런 의사를 실병하듯이 찾아다니는 환자는 문제 환자라고 여기는 의사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관리어주기가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의사가 선의를 품고 있다고 해도 만성질환자의 비통함을 어찌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게 2012년 가을과 겨울 이 의사와 저 의사 힘들게 찾아 목마른 흡혈귀가 만족할 만큼 피를 뿜는 동안에 나는 자책하게 되었다. 의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즉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 방법을 모르다니 내 책임 같았다. 그들을 내 편으로? 계절을 오르지 않은 오한 어느 날 메레트나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왔다. 실컷 젖자리로 땀이 흐르는 가운데 멍한 상태로 더러운 그리워서 승용차에 몸을 기대었다. 현직은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한다고 자부하지만은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처지는 놀랍도록 관심이 없으며 대놓고 냉담하게 군다. 의사들은 급성 치료를 선호한다고 하버드대 경제 커틀러가 말했다. 기계적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일마저는 부러진 뼈를 고치기 위해서 환자를 마취하는 쪽이 싫기 때문이다. 사실 의사가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체제가 문제다. 오늘날 일반적인 진찰 시간은 15분으로 증상이 복잡한 환자가 제 상태를 전하고 질문을 던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분야별로 쪼개진 상황 속에서 더욱 나빠진다. 관료제 속에서 의사와 환자는 모두 좌절한다. 치료 결과는 모두 인종별로 다르다. 미국 우리는 수선은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자체와 의미와 윤리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환자는 오래지 않아 자신이 구하는 것과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진다. 병원에서 사람으로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환자일 뿐이야. 우리 의료 시스템은 수술이 필요할 때 참 훌륭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환자에게 공감해도 그 마음이 아주 빠르게 시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의과대학 4학년 되면 공감력이 확 줄어든다. 이 시기 학생들은 과를 돌면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과로와 피로에 시달린다.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할 일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만성질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을 의사는 거의 모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의 공감 부족은 설명이 된다. 아서 프랭크가 말하기를 병에 걸린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탐색에 보탤 될 이야기를 만들기에 바쁘다. 내가 인터뷰한 어느 젊은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내 몸이 걸어온 길만큼이나 마음이 거쳐 온 여정도 힘들었다. 의사의 경청은 단순히 환자의 정서적인 요구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일이다. 의사의 감정, 이런 것들은 돌봄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대두한 환자 권리 운동을 계기로 모든 상황이 달라지리라 기대했다. 수술 동의서를 근거로 환자와 의사의 협력 관계를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힘의 균형은 여전히 의사 쪽에 치우쳐 있다. 환자가 도움을 구하려고 의사에게 말을 걸어도 의사는 이미 바쁜 상황이고 양쪽 모두 긴장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흔하다. 환자를 다루는 언어 사용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의사도 특별한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제 코크런 의사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2015년 코크런과 만남에서 모한 증상의 환자를 의사가 흔히 밀어내는 이유를 물었다. 하버드 대학 교수 수전 브로게도 물론 환자는 고객과 달리 언제나 오를 수는 없다. 2026년 피바디 박사는 하버드 의학 환자를 치료하는 환자를 이제는 질병의 쌍방향적인 특징이 더한 중대한 질문들이 생겨난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나는 환자의 권리에 관해서 나는 하버드 의과대학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당정의 썰림에 지치고 분노한 나 또한 의미 없는 학식 속에서 오적거렸고 진찰받으려고 예약하고 환자와 의사는 세계에는 따로 존재했다. 대체의학을 대하는 자세. 대체의학의 언어는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애매함이 없는 좋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면역에 대해서 대체의학은 만성질환자의 마음에 쏙 든다. 이름 그대로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는 일이 거의 없는 관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의료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앤 해링턴은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에는 이런 설명이 나온다. 현대의 물질 중심 의학이 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제공한다 해도 그것은 비인간적인 이야기일 뿐이며 환자가 아니라 질병 중심이다. 세포 조직이며 혈액이며 생화학에 관해서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대체학은 마음을 알려주는 돌봄과 집중적인 관심 제공이라는 두 가지 의식의 기본이다. 너무나 기력이 없는 만성질환자인데 미국 국립학원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대체학과 보안의학에 연간 302억 달러를 쓴다. 서구 전통이 물든 나는 처음에는 통합의학 의사와 치료사를 불신했다. 심지어 그들에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러했다. 뇌막증 등등에서 어떤 성이 일단 환자분은 탈진의 바이러스로 문제를 건강을 해친 것 같습니다. 대체학에서 이렇게 해줬다. 나는 몇 달러 가격의 보충제를 챙겨서 집으로 들어온 다음에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K는 내 몸의 활성 바이러스 항체 농도가 또 높게 나왔다고. 이번에는 앱스타인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라고 했다. 이렇게 킬레이션 요법이라는 치료를 제안했다. 합성 아미노산을 몸에 주입해서 중금속을 조직 밖으로 빼내는 치료법이다. 이런 식의 제거가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지역의 클렌징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근거 없는 치료를 끌어들인 위험한 살이다. 클렌징. 간이 손상되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치료의 중금속을 빼내는데 대신에 우리 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증거도 있다. 납수치가 높아서 킬레신요법을 쓴 이유를 연구한 사례도 있는데 어떤 신경 행동적인 이득도 밝혀내지 못했고 내 지인들은 이 요법에 도움을 받았다.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내 몸에 축적된 비자연적인 독소와 일상생활의 찌꺼기를 천천히 뽑아낸다니 아주 강력한 발상이다. 온라인에서 본 여러 사람이 그랬듯이 나도 유독한 현대성이 몸을 오염시켜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걔는 그 요법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은 당사자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맡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마 치료를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자고 결심하게 될 겁니다. 킬레이신 요법으로 들어간 날이었다. 여성 몇 명과 남성 한 명의 다리를 뻗을 수 있는 큰 가죽 의자 자리에 있었다. 밖으로 온전히 앉아있는 3시간 동안의 비타민 A가 내 혈관으로 스며들어왔다. 이상한 냄새. 나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 침이 코를 찡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내 병에 문제가 있다고 감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자연의학 대체 또 의학 웰리스 문화에서 제시하는 담론은 상상의 과거를 향한 향수에 의지한다. 이런 관점은 암암리의 병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일탈이며 강박적인 자기관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물론 이런 향수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관해서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대학이 출현하기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런 환상에 전적으로 빠져 있었다. 현실적으로도 일된 마음으로 치유를 추구하는 통합 의사로부터 답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졌다. 과거를 향한 신뢰는 여전히 깊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의학적 지식의 경계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유의 보수적이고 자료중심적이며 증거를 중시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기존의 학원들은 내게 제공할 것이 없었다.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했다. 기능학으로 내가 찾은 몇몇 통합의사는 검사 결과에서 특이한 부분을 찾아냈다.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로봇 같은 작은 면역 결합 조직을 생성해 볼 수 있고 마그네슘 수치는 낮았고 비타민 D도 낮았으며 페리틴 철을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혈압은 정정 82-49로 떨어졌다. 이 모든 결과는 감염이 원인일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게다가 나는
온라인에서 환자들이 망할 유전자라고 부르는 MTHFR 유전자에 두 가지 다 형성이 있었는데 내 몸이 엽산과 비타민 B12를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예를 들면 피로할 수 있고 신경 문제도 생길 수 있었다.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식품 민감증은 세는 증후군을 암시했다. 그래서 부신 피로. 그래서 서서히 이런 접근에서 질문해보았다. 그것은 내 검사 결과가 비특이적이와 현대학은 부신피로를 진짜 질환을 가져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다시 연구의 60% 이상의 부신피로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하여서 의미 있는 차이를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의학은 에디슨 병이라고 알려진 부신의 기능장애를 인정했다. 부신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을 너무 적게 생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의사는 나도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 코르티솔 검사를 권했다. 대체의학과 기존의학의 차이가 아주 확실하다. 대체의학은 어떤 패턴에서 작은 변화를 찾고 허브와 생활관리로 치료하면 더 심한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이다. 반면 현대의학은 부신 호르몬 패턴의 극단 변화를 찾아 강한 스토리로 치료하는데 이런 경우에 중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병에는 의학이 관여할 영역 너머의 문제라고 본다.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의사의 손은 묶이고 만다. 혹은 의사가 아는 병리학 지식의 경계에 있는 환자라면 현대의학은 개입을 추저한다. 핵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만 해도 통합의사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몇몇 의사는 다른 검사 결과가 없으니 그리 의미 있게 다루지 아니했다. 두 가지 상관되는 서사 앞에서 나는 여전히 고심했다. 결과는 어떠할까? 두려움이 진짜일까? 아니면 내 친구가 걱정하듯이 통합의사가 수백 달러의 보충제를 팔아치우려고 문제거리를 찾고 있는 걸까? 내가 사실은 건강한데 치료사들이 아프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걱정될 터였다. 그렇지만 나는 다 죽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누군가의 표현처럼 경계에서 개입하고 해답이 아닐지라도 단서에 따라서 치료를 시도하는 통합의사의 의지에 감사했다. 보험이 비계약 치료 비용을 처리해준다고 해도 통합의사의 치료는 여전히 비쌌다. 몇 주에 한 번씩 마이어스 칵테일을 투여받았는데 이유는 몰라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마이어스 수백 달러의 보충을 받았다. 아니 사실 사라지는 말을 듣고 구매했다. 내 어머니 식품에 지연된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현대학은 식품 민감증 검사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데 즉각적인 면역 반응에는 음식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아니라 특정 음식에 느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 GAM 항체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식품 민감증 검사를 어떤 식으로 받을지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두 의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연구소에 혈액을 보냈다. 결과는 똑같았다. 이미 그렇던가 달리는 데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아서 먹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나는 크랜베리와 참깨와 유제품과 쇠고기와 옥수수를 포기해야 했는데 내가 아는 한 이 식품들이 내 건강을 해친 적은 없었다. 내가 진먼지, 집떡이, 진드기,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이불과 베개를 일주일에 2번씩 뜨거운 물에 세탁을 했다. 그렇지만 내 탄력 수치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이유는 알아내지 못했다. 탄력? 오늘까지 현대의학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사는 환자를 이용해서 해를 끼치는 돌벌이 같은 존재다. 다윗에서 발로한 여러 저명한 의료계약자들은 대체의학의 개념 자체에 거의 유치하다시피 한 분노를 뿜었다. 돌팔이 식품을 전부 다 깎아내리는 글을 올렸다. 사람들이 문제를 가볍게 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중명금 시대에 돌팔이 의사의 왜곡된 신념에 흔들리기도 쉽지만은 스스로 게임에 넘어가서 해답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취약하다. 그렇다고 해도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아픈 사람이 돌봄을 구하는 철학적인 이유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현대학과 대체학 모두 환자의 몸은 은적으로 파악한다. 현대학이 기대는 한 가지 몸은 자동차이고
부품 각각이 잘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성질환자는 부분을 고칠 수 없는 상태라서 효과적인 은유가 아니다. 대체약은 좀 더 매력적인 은유를 제공한다. 현대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증상 대부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침상의 치료를 받은 뒤에 안정을 되찾는 일은 침상을 만나지 않아도 낫을 일이라는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능의학적인 접근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긍정적인 이유로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 대체약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신체의 증상은 정신 건강의 표현이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전인의사 치료사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현대학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 실패할 수가 있다. 나를 지지하는 통합의사 중에는 나이명 건설을 거는 사람도 있었다. 자리에 주축하는 유형으로서 나이명으로 홀리데이 시즌에 화학물질이 가득한 화장품 모두 버렸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나누고 조리 대비에 있는 약병과 보충제 통을 일렬로 세웠다. 뒤에 시계가 째깍거렸다. 보충제 통은 거의 플라스틱이었고 흰 뚜껑은 쉽게 열렸다. 아이가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은 염증을 치료해주고 몸의 해독에 도움이 되는 글루타티온 역시 염증을 줄여주는 컬크민의 처리였다. 메틸 엽산과 비타민 B12는 메타 유전자의 다양성 때문에 복용을 했다. 열정이 다르다. 진정되는 동안에 많은 버릇으로 몸을 계속 쓸었다. 이 제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캐피를 정량 섭취했다. 마시와 시나몬도 결과를 살폈다. 그러나 어느 아침 줄 세워진 약병을 바르며 반항심이 불쑥 치솟았다. 새로운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이 나아지긴 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는 정체성이 낮아서 그만 삶을 두려워하게 된 건 아닐까? 다음날 친구가 질문을 해왔다. 우리는 아몬드 가루, 머핀 같은 팔리고 친화적인 음식을 파는 브루클린 식당에 앉아 유기농 음식들을 시켜 놓았다. 만성질에 시달리면 건강한 길로 무작정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주에 짐과 영화관에 가는 글루텐 프리 피자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